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JF-17 전투기 한국 FA-50의 완패 중국 언론들. 2. 한국 코드 가입. 서해에 핵잠 급파한 중국. 3.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이 만든 최강 호위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1년 7월 중국과 파키스탄은 중국 제어하에 상하이 앞바다에서 중국산 군함을 이용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류원성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을 통해 중국 관영 중앙 CCTV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류원성 대변인은 중국과 파키스탄 해군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하이 앞바다 해상과 상공에서 합동 해상훈련인 시 가디언즈 1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상하이 우승항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 해군의 호위함 샹타노, 소형 호위함 서저우호, 종합보급함 첸다오후호, 잠수함 1대, 전투기 2대와 파키스탄이 중국에서 인도받은 호위함 타이무로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은 해군 대변인을 통해 이번 훈련은 연내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라며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중국의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한 관측과 해석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이번 훈련은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역량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인지 의아하실 텐데요. 중국과 파키스탄은 오랜 군사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은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파키스탄 해군의 054A형 호위함을 인도하는 성대한 진수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호위함이 현대적인 대공 무기와 센서를 갖춘 최첨단 프리기탐이라는 홍보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이 주먹다짐을 벌이며 수십 명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와 사이가 좋지 않은 파키스탄에 호위함 4척을 인도하면서 성대한 진수식까지 이뤄주었는데요. 중국이 인도한 군함 한 척당 가격은 약 3억 5천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국이 신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C 6대를 파키스탄에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파키스탄 서부 남단의 지와니 반도에 해 공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합의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뚫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협력이 너무 잘 진행되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중국과 파키스탄 두 나라가 얼마 전 엄청난 김칫국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의 승자가 한국의 FA-50으로 결정되자 당연히 자신들이 될 줄 알고 김칫국을 마셨던 중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논조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의 수준을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JF-17은 왜 한국 FA-50에 졌을까? 라는 기사들 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의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은 전투기 단일 계약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수주전에는 한국 FA-50 이외에도 인도의 LCA와 4.5세대 초기형에 속하는 그리펜, 체코의 L-39NG 고등훈련기, 러시아의 야크 130, 이탈리아의 M346 등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언론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FA-52 중국의 JF-17을 포함한 해외 전투기들을 제치고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승리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전투기를 택할 수 없었다. 중국의 JF-17은 종합 성능 측면에서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한국의 FA-50을 훨씬 상회하는 기종이었다. 성능만 따지고 본다면 FA-50과 JF-17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FA-50은 우리의 L-15와 유사한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다목적 경전투기에 불과하다. 고등훈련기를 개조한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그 성능이 제한적인 반면 중국의 JF-17은 양웨이 박사에 의해 태어난 진정한 4세대 전투기로 쉽게 말해 소형 F-16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가 성능면에서 더 뛰어난 중국 JF-17들 거부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요즘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도 다 이런 식의 정치적 이유가 크고 한국 무기들은 조립식이라 가성비가 높은 것이며 무기를 사면 사은품도 빵빵하게 주기 때문이다.
결국 그냥 한국은 운 좋게 장사를 잘하는 것뿐이다. 중국 언론의 논조는 한국의 FA52 성능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JF-17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능으로 봐서 FA52 비할 바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무기 수주전에는 정치적 논리가 섞여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전의 핵심은 미국 패권의 농간 때문이다. 라는 게 중국의 주된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능이나 품질은 중국산이 앞서는데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산 전투기가 수주에 성공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답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중국산 무기들의 후기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무기들은 파키스탄에 인도된 이후 엄청난 민폐를 끼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프리기탐과 중국으로부터 인수한 JF-17 전투기들의 품질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정학자 디 발레리오 파브리는 지난 2009년 7월 추역한 4척의 중국 프리기탐이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격동하는 바다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해군 장교들에게 악몽을 심어주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문제의 프리기탐 4척 중 3척은 중국 조선무역회사로부터 파키스탄에 인도됐으며 나머지 한 척은 중국 업체와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카라치 조선소와 엔지니어링 웍스에서 건조된 것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은 2005년 중국과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도된 FEP 또는 줄피커르급 2500T급 멀티미션의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중국과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을 지물벌했으니 파키스탄으로서는 해상 선박들의 방공을 강화하고 적의 지상 전투원들을 저지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호하는 등 각종 해상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프리기탐을 사용하고 싶은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프리기탐에서는 미사일 시스템 탑재 영상장치에 표시장치 결함이 발견됐고 이 결함으로 인해 목표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미사일을 정확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검색 및 추적 레이더는 고출력 전송 중에 결함을 보여 운영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고 몇몇 센서는 결함 때문에 아예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엔진이었습니다. 4개의 디젤 엔진이 프리기탐의 동력을 공급했는데 중국 프리기탐 엔진의 속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엔진 크랭크 케이스와 라이너에서 높은 수준의 열화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선박 내 냉각수 장치를 손상시켰습니다. 중국산 프리기탐뿐 아니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했다는 전투기 JF-17 역시 성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1999년 파키스탄과 중국은 JF-17 썬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비용도 두 나라가 개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JF-17 ESU-30MKI, 미그-29, 미라주 2000과 동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7일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테러단체들 겨냥한 보복을 시도하는 동안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JF-17은 미라지 2000과 SU-30을 상대로 너무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2019년 당시 인도의 전투기들이 효과적인 공격을 펼친 데 반해 JF-17은 모든 사거리 연장 키트 폭탄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는 등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에서는 JF-17이야말로 F-16 다음으로 가장 우수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로 선전되었었는데 모든 게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는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가의 경량 전투기로서 JF-17 썬더는 높은 운용비 및 유지비로 인해 파키스탄의 부채만 남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JF-17 이 성능 면에서 FA-50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중국 언론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대단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우수성은 말레이시아 전투기 수주 사업에서 1조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이후에도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이어 미국 시장까지 넘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작년 9월 폴란드와 48대, 약 4조 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뜨렸고 6월 7일 드디어 수출용 1호기를 첫 출고했습니다. 불과 8달 만에 첫 출고를 하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은 FA-50 12대를 솔해 하반기까지 우선 납품할 계획인데요. FA-50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유럽을 넘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최대 700대로 예상되는 미 군용 훈련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중국과 일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일본이 언론들이 격량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국 정책에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제안한 쿼드에 한국이 협력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중국은 제2의 사드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무기 시험 영상을 공개한 것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찍힌 한글이 새겨진 항공기가 유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한미 정상회담. 이 둘의 만남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기류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그가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신문은 한국 방문, 일본보다 앞서 평가한 미국 대통령, 새 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아시아 순방에서 항상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번엔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에 이례적인 행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산케이 신문 또한 한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지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대서특필하자 일본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경제안보 및 군사안보에 있어 일본보다 우선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일정보다 한국 현충원을 먼저 찾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과거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함께한 역사를 되짚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위치한 삼성 공장을 찾은 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한국 이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고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전략에서 이 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지지했을 경우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화 3원칙을 폐지하고 무기 수출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 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이 없어도 일본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기시다 정부에서 보고 싶어요.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면 맨 뒤에 얻은 정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앞에서 먼저 회담을 진행하면 뒤쪽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일본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면서 말이죠. 바이든이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 자세가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국교 단절을 들이내고 바이든에게 선물을 넘기는 것이 어떨까? 분명 미국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부정 중입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릴 쿼드 회의 전에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켜 회의에 동참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중 미국은 IPEF 경제공동체 참여와 쿼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이 가입 및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과의 특별한 유대관계로 내세웠던 쿼드에 한국까지 동참하게 되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먼저 방한한 것과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파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IPEF 가입과 쿼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사드보복이 있을 것이라 할 정도로 격량된 논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열리는 IPEF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반응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IPEF 가입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유독 한국의 민감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PEF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브루나이 등 9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대응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면서 그 중국의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경제 규모도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중국은 한한령을 다시 선포하여 한중 무역 보복을 시사했으며 또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에서 심상치 않은 중국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시점부터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원자력 잠수함인 94형 진급 잠수함의 움직임이 계속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진급 잠수함에는 8,000km 위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JL-2 잠대지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해군의 진급 잠수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해에서 발사되면 한반도를 거쳐서 가며 이때 한국군의 방공망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방공 시스템을 우선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6척의 진급 전략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했으며 현재 서해 해저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은 한국도 까불면 우크라이나 꼴 된다 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자국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공개한 무기시험 평가 영상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30초가량의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가상표적이 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m까지 오르는 물기둥에 의해 부표가 박살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는 항모킬레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범상어 중어의 실사격 영상이었는데요. 1800톤 손원 1급 잠수함과 3000톤 도산한 창호급에서 실제 발사된 범상어 어뢰는 항모킬러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위력을 뽐냈습니다. 10m까지 떠오른 물기둥에 항모가 맞게 되면 항모 가운데가 공중으로 뜨게 되며 그때 여러가지 물리역학이 발생해 항모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 위력을 본 참관인들은 탄성을 자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참관인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도와 명중률이었습니다. 성능평가 시험에서 수차례 범상어 중어뢰 발사 시험이 있었는데 발사 때마다 표적을 명중시켜 100% 명중률을 보였는데요. 100% 명중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범상어 중어뢰가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선유도 방식은 어뢰와 잠수함을 유선으로 연결해 전투체계를 통해 어뢰의 침노, 속력, 심도 등을 조종해서 목표하는 표적으로 직접 유도할 수 있는데요. 엔진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 추적 어뢰는 어뢰 기만기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지만 유선유도 방식은 잠수함 승조원이 직접 음향을 분석하며 수동 추적이 가능해 어뢰 기만기를 무시하고 목표를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모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임무에도 최적화되어 있는데 워낙 소음이 크기로 유명한 중국의 핵잠수함들을 사냥하는 무기가 전력화를 끝마친 상황인 것이죠. 범상어 중어뢰는 개발 과정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수출 규제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 수출도 노려볼 수 있는 성과입니다. 장봉기 기품원 유도탄약센터장은 장보고 2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최신의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도 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군의 플랫폼별 국내 유도무기 검증 방향에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넓은 서해 바다에 중국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항공기 생산 공장에서 한글이 박힌 항공기 사진이 유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출된 사진에는 완성된 항공기가 있고 그 항공기 뒷부분에는 한글로 해군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는데요. 그 사진은 한국 해군의 P-8A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사진이었으며 시애틀 렌튼 공항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보잉 공장으로 이동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꼬리날개에 해군 61전대의 부대 마크가 칠해져 있어 한국으로 인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현존 최강의 대잠 초계기이며 잠수함 킬러로도 유명한데요. 뛰어난 정확도를 지닌 음파 탐지기와 탐지거리 400km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탑재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뜨면 반경 2222km를 감시할 수 있고, 얻은 표적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헌터킬러 임무를 맡은 해군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 연동됩니다. 이는 한국 범상어 중어뢰와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이 핵잠수함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이 중국 핵잠을 SLBM 발사 전에 발견 및 침몰시키는 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한국 압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중국의 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무용지물된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국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인지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중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부대와 경영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목적 호위함의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 해군 FFX 3형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한국현대중공업그룹 울산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는데요. 충남함은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에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일본의 호위함 미쿠마오가 전달되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의 네 번째 함선입니다. 이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함정으로 주력 구축함의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FFX 호위함은 3차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충남함은 3차의 첫 번째 함선으로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두 가지 최신의 호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FX 조선 계획은 최강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대만 해협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진핑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충남함 호위함의 동력 시스템은 대구급의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체 크기가 더 크며 원양 항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의 폭은 14.8m, 높이는 38.9m입니다. 표준 배수량은 3,50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총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은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 1대, 2대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2대의 레오나르도의 전자유도 저속 추진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순항 속력은 15노트입니다. 18노트로 계산한 연속 항해 거리는 4,500해리입니다. 충남함은 비록 호위함이지만 탐지 장비와 작전 시스템, 무장 모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작은 배에 큰 포를 장착한 느낌도 듭니다. 충남함은 하나그룹이 유럽 타레즈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듀얼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 X 두 개의 밴드는 공통 초점 안테나를 사용하며 고정된 사면 배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450km 이상 떨어진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배열 위에는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TS도 있습니다. 충남함 호위함은 한화에서 설계한 해군 작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베이스라인 3.0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 및 공유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와 광전자 센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충남함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MK45 127mm 주포가 한 문이 있으며 주포의 후방에는 2기의 8단 K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및 홍상어 대잠 미사일 또는 해룡 대지공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선상에는 4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SSM700K 해성 반함 미사일과 3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MK32 어뢰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격납고 위에는 또 다른 한국제 무기인 CIWS-2 7열 30mm 근접 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함의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에는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최대 요격고도는 각각 150km와 30km로 이로써 충남함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방공 능력을 갖춘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호위함의 대거 감축으로 인한 공석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호위함 능력이 향상되어 구축함과의 작전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동아시아 지역 호위함 중 누가 가장 강할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054A 호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그리미아시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의 신형 호위함들은 보다 우수한 종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성능 측면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우세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원거리 작전을 위한 신형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의 선체 길이 대 폭 비율은 8.15입니다. 충남급의 선체 길이 대 폭 비율은 8.71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이 클수록 선속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약해질 수 있으며 바람과 파도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054A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4,000톤 이상이며 한국의 충남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며 최대 선속은 28노트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호위함들보다 항해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중일과 같은 조선 대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대형 함선 건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미아시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2,000톤 이상이 되지 않아 경량 호위함에 해당합니다. 최고 선속은 27노트로 원거리 항해 성능이 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한 척만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더 우수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의 OPY2 다기능 레이더는 더 많은 대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레이더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더 강력한 다목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054A의 초기형은 여전히 딩반, 정판, 레이더 복제 모델을 해상 대공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여러 단계 떨어집니다. 아울러 충남급의 KVLS 발사관은 쿼드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임무 다양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는 충남급만이 대륙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호위 함선은 모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전투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대잠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호위함 모두 주동 수동 음파 탐지 시스템과 저주파 트롤링 어레이 음파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며 대잠 미사일과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동을 터뜨렸는데요. 하하,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ESA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의 AESA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PESA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ESA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의 대만형 CRAM인 해건과 펠렁스, XTR-102AE 20mm 2연장 RCWS 이문까지 CIWS 근접방어 체계 13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 실을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